일본은 너무 일본에 특화된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 왜냐면 잠수함을 크게 만들려면 아무나 크게 만들 수 있고, 이게 북한도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북한 잠수함과 우리나라 잠수함이 성격히 성능이 다른 거예요. 디젤 잠수함 유일 SLBM 수직 발사체계 보유한다. 이게 뭐냐면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고 주로 핵미사일을 사용하는데, 대한민국은 재래식 탄도미사일인 현무 4-2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이런 SLBM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원래 우리나라랑 중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한국산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잠재적 핵보유국에 항상 한국, 일본, 대만을 끼웁니다. 잠재적 핵보유국의 그 핵보유 확률은 사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비에이션위크 한국특파원 김민석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우수한 K방산 제품을 영어로 외국에 소개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가 올해 초에 K방산에 투자라는 책을 출판해서 이제 방위사업 입문서나 그 다음에 국제정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캐나다든 방산 사업을 이제 한국 대비해 접은 것은 아니고, 캐나다가 이제 새로운 잠수함을 획득했을 때 지금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의 이제 잠수함들을 선택했다가 지금 현재 최종 후보로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한국산 잠수함이 지금 낙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금 원래 구형 업홀더라고 하는 잠수함들을 운영했는데, 이게 영국 해군이 쓰던 걸 중고를 받아 쓴 거라서 노후화가 심각해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 핵무기가 없고 원자력 잠수함을 가질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원자력을 잠수함을 가지지 않는 대신 대형 잠수함, 그러니까 디젤 전기 추진된 잠수함인데 좀 큰 걸 원해서 대한민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나 일본의 타이게이급, 그 다음에 독일의 212CD, 프랑스의 재래식 바라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수주되는데 이게 다 3,000톤급 이상이거든요. 그럼 3,000톤급이 큰 거야 작은 거야 했을 때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원자력 잠수함은 대개 4,000톤에서 7,000톤 뭐 이 정도, 전략 잠수함 같은 경우에 15,000톤 이렇게 가고,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3,000톤급이 사실상 맥시멈 크기입니다. 현재 기술로 모터나 아니면 이제 흡전지로 할 수 있는데 크기가 이제 4,000톤급 이상은 좀 어려워요. 이렇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 중에 가장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잠수함들이 캐나다 잠수함 중에서 필요하고, 이 중에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도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이나, 문제는 이제 캐나다가 미국의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대체제로 찾고 있는 게 유럽 국가들과 많이 친해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성능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게 유럽 국가한테 좀 밀릴 수 있어서 좀 고민이 됩니다. 왜 성능이 좋다고 말하냐면, 지금 제가 후보 계종 중에서 일본은 이미 탈락을 했고, 그 다음에 독일과 프랑스의 잠수함, 한국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독일과 프랑스 잠수함은 아직 설계 도면에만 있는, 실제로 건조가 되지 않은 잠수함이고, 우리 도산 창호급 잠수함은 저희 사진에서 지금 보내왔듯이 실전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전 배치가 된 잠수함이거든요. 항상 실적이 있다, 실적함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전에서 운용된 적이 있다, 뭐 전쟁에 참여했다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 인도받아서 군인들이 쓰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하면서 검증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배도 검증이 중요하지만 잠수함도 검증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배에서 만약에 운영하다가 구멍이 뚫었으면, 배에 구멍이 뚫리면 막으면 뭐 가라앉는 걸 막을 수 있지만, 잠수함에서 만약에 구멍이 뚫리거나 뭐 문제가 생겼다 생각했어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승조원들이 다 죽습니다. 이런 안정성 이슈로 올해 실전에서 운영해본 그런 경험이 중요해서 한국의 잠수함들이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유력한 후보가 돼 있고, 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아직 설계 도면에 있는 212CD 잠수함 독일산이라든가 아니면 바라쿠다 재래식 프랑스 잠수함들이 생존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데 캐나다 잠수함 사업뿐만 아니라 폴란드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의 잠수함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캐나다에서 탈락할 때에도 우리나라 방산 사업이나 잠수함이 아예 뭐 그냥 퇴출된 게 아니고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잠수함 기술은 한국보다 뛰어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체 잠수함을 먼저 만들었고, 적용된 기술도 지금 한국의 도산 안창호와 비교되는 타이게이급 잠수함, 이게 크기도 비슷하고 수량도 비슷한데 기술적으로 한 단계 진보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진보된 대가로 가격이 더 비싸고, 그 다음에 일본은 잠수함 수출을 해보지 않았다 보니까 자기 나라 해군, 그 다음에 일본에서 운영하는 것만 초점돼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이런 잠수함 운영했을 때 뭐 너무 더운 국가, 너무 추운 국가 이런 데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호환성도 없어요. 미 영어 매뉴얼도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사실 일본에서는 성능적으로 자랑할 만 하거든요. 뭐 그리고 기술도 좋고, 근데 기술이 좋다 해서 항상 팔리거나 이런 거랑은 상관없다. 이거 좀 증명해 주는 거고, 요거 때문에 그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이지값이 떨어지고 일본이 호주 잠수함 사업에서도 이런 문제로 해서 떨어졌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산한 안창호급 잠수함, 이게 3,000톤이 굉장히 큰 잠수함이라고 했잖아요.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요거 말고도 가성비가 있거나 싸고 저렴한 잠수함 모델도 우리나라 수출형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일본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본이 뭐 잠수함 기술은 좋을지 몰라도 이런 수출에서는 고생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너무 일본에 특화된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 이런 거예요. 왜 일본에 특화된 잠수함이냐 하면, 보통 잠수함이 크다고 하면, 커서 왜 좋냐면 멀리 나가거나 오래 잠항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점에서 봤을 때 일본의 잠수함은 좀 독특합니다. 오래 멀리 운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곳에 짱 박히는 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바닷속이 터렛 같은 거예요. 왜냐, 일본은 잠수함을 운영할 때 러시아라든가 중국 잠수함을 대응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거나 순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지점에 매복을 하는 걸 중요시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의 도산한 창국 잠수함과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AIP라는 장비가 없습니다. AIP는 공기 부료 추진 체계 약자인데, 여기서 잠깐 이제 잠수함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어떻게 잠수를 하는가, 물 위에 떠 있을 때나 아니면 잔망경을 올릴 수 있을 때에는 디젤 엔진으로 축전기를 충전시켜요. 그걸로 모터를 돌려서 가고, 잠수를 한 상황에서는 그 충전시킨 배터리로 해가지고 가는데, 이 배터리 충전은 디젤 엔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이 되고 나면 항상 잔망경에 올 수 있는 수심 2-3m로 2-3m 쪽으로 얕은 수심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고 이 디젤 엔진 없이 그 충전지를 충전할 수 있는 게 공기 부료 추진 체계 AIP인데, 한국은 수소 연료 전지, 이제 범한 퓨얼셀이라든가 이런 국내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수소 연료 전지로 이런 전지를 충전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일본은 스털링 엔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AIP 체계랑 좀 다른 거, 그 다음 성능이 떨어진 걸 했다가 아예 뺐어요. 빼서 연속해서 잠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집니다. 대신에 타이게이급은 리튬 이온 전지, 그러니까 납축전지보다 훨씬 더 발달된 전지를 탑재하기 때문에 고속을 낼 수 있는 게 더 좋고, 요거에 대해서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산한 창호급 이후 신형 지금 이제 건조되고 있는 잠수함에도 우리는 연료 전지와 함께 리튬 이온 전지를 지금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사진에서 보여주는 건 도산 안창호급 배치2 잠수함이라 해서 지금 현재 일반함이 좀 있으면 진수가 될 것인데, 여기서 기술적인 특징들을 많이 이야기 지금 저기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올렸습니다.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이라는 건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가장 크고 비싼 이제 럭셔리한 시스템이라는 것이고, 가장 크고 비싼 걸 만들었으니까 이게 반대로 말하면 이제 모든 역량의 재래식 부분의 재래식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것인데, 그 배치 1, 2, 배치 2 이게 대해서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산 안창호는 배치 1, 2, 3가 있고 현재 지금 2가 개조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버전업을 한 거예요. 기존 같은 디자인에서 업그레이드한 버전을 이제 한 번에 여러 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몇 대씩 나눠서 건조하고,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건 배치 1의 개량한 배치 2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개량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세계 8번째 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크게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잠수함을 크게 만들려면 아무나 크게 만들 수 있고, 이게 북한도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북한 잠수함과 우리나라 잠수함이 성격히 성능이 다른 건 이제 새로운 신기술, 그리고 높은 수준의 최신 무기들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 말씀드릴 게 먼저, 하나오션 자체 생산 수직 발사체계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디젤의 잠수함 유일 SLBM 수직 발사체계 보유한다. 이게 뭐냐면,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고 주로 핵미사일을 사용하는데, 대한민국은 재래식 탄도미사일은 현무 4-2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이런 SLBM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원래 우리나라랑 중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중국은 SLBM을 재래식 잠수함에서 쓰는데 이거는 전투용이 아니고 실험용이에요. 미사일 발사하는 테스트 베드 용도고, 이스라엘은 아직 건조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실전에서 운영할 수 있는 SLBM, 그러니까 누군가가 SLBM을 운영하고 싶으면 한국산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자망력 극대화로 디젤 잠수함 최장
자망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 한 달에 가까운 기간을 연속으로 자망할 수 있는데,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 잠수할 수 있으나 이제 사람들 그 물리적인 식량이라든가 산소 때문에 한 90일 정도 연속 자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재래식 잠수함 구형 같은 경우는 2~3일에 한 번씩 스노클링, 그러니까 충전을 위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한 달 이상 갈 수 있다. 장고3 배치 2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 게 수소 연료 전지 체계를 만드는 데다가 납축 전지를 개량한 리튬 이온 전지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중요한 것들이 이제 또 소나라고 할 수 있는데, 소나 같은 경우에는 음파 탐지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바다에서는 레이더 전파가 안 통하고 카메라가 안 통합니다. 당연히 카메라는 빛이 안 통하게 껌껌하게 안 보일 거고 전파도 제대로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내가 소리를 내고 반사파를 수신해 가지고 하는데, 이 말구평 소나를 장착하는 거는 세계 3번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위에 있던 기술적 특성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따라잡았고요. 요거 외에도 각종 첨단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뢰 유도탄, 탄도탄, 기뢰를 가지고 있고, 또 어뢰를 막을 수 있는 어뢰 대항 체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3,000톤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수출 경쟁력도 개나하고 유럽의 그 최신 잠수함에 대해서 결코 밀리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여기 시차를 가면서 울산 현대중공업의 특수한 사업부를 방문했어요. 여기서 이지스함이라든가 군함 그리고 잠수함을 만드는 데까지 봤는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은 그냥 잘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를 하실 건데, 거꾸로 말하면 지금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제대로 된 조선산업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특히 미국. 배를 이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큰 배를 한 군데에서 만들지 못하면 이걸 블록으로 나눠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나눈 다음에 합쳐야 되는데, 합칠 때 뭐 단차가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이제 구멍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MRO 이야기를 해요. MRO를 한국에서 하자. 근데 사실 이 MRO라는 건 수리를 하는 거고, 수리보다는 한국에서 군함을 만들어서 미국 해군이 쓰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조선 기술이 너무너무 차이나고, 이 기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납기, 그다음에 정밀도, 공정, 그 다음에 오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거대 배나 이런 함선들을 지금 현재 사실상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 일본, 중국밖에 없고, 특히 일본도 많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조선 산업은 사실 남들이 망한 걸 우리가 다 유지하고 있는 이런 능력이라 생각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납기가 빠르고 생산이 빠를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 생긴 문제가 작아요. 미국이 원자력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고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군함을 만드는 건 사실인데, 그 만드는 기술력 자체랑 공정은 우리나라가 만들었을 게 훨씬 더 오차라든가 이런 게 적게 날 것이고, 실제로 요즘 미국의 신형 항공모함이라든가 배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게 이게 조선 기술력, 조립 기술력과 건조 기술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보다 20년 뒤처졌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20년 뒤처졌다니까 그럼 한국은 완전 미개한 후기 증거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미국보다 40년, 50년 뒤처진 국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이 지금 4.5세 전투기를 날리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6세 전투기에 대해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고 있으니까 1.5세대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1.5세 차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미국의 최신 전투기, 최고의 전투기를 다 따라잡지 못하지만 미국의 주력 전투기, 그러니까 주력 전투기는 항상 한 등급 낮은 거나 이런 것들이 많고, 아직도 지금 미국 공군이 운용 중인 F-15나 F-16 이상의 된 전투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걸 퍼센트로 하면 사실 미국 대비 70%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면 60%. 근데 이것도 엄청난 수치고 세계 5위급에 들어가는 항공 기술력, 공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군은 공군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거의 이제 이 한국의 국방기술 품질원이라는 데서 2년에 한 번씩 각 나라의 국방과 기술 수준을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나라 기술이 높은 게 육군력과 육군 기술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건 K3 차기 전차라고 해가지고 설계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곧 몇 년 있으면 시제차가 나와가지고 만들 우리 차세 전차인데, 기존의 K2 전차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아주 기대돼요. 어느 정도 세계 최고 성능이냐, 130mm 활강포를 가져가지고 있다 하는데, 이게 관통력이 기존 K2보다 1.5배 이상의 관통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차의 장갑을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도입돼 가지고 인공지능
운영,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 운영이 가능해요. 필요할 경우에는 사람이 타지 않고도 이제 운영할 수 있고 원격 조정이 가능하고, 이 위에 기관총 같은 경우에도 자동화된 AI 표적 인식 같은 것도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상에 있는 뭐 보병이라든가 차량을 공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드론도 방어할 수 있는 기능 가지고, 게다가 여기에 자체 미사일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미사일로 장거리 공격도 가능하고, 저기 포탄이라든가 미사일을 날라왔을 때 APS라고 하는데 그 능동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요격하는 지상의 이지스함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엔진도 하이브리드 엔진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소음이 적어서 적한테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는, 그래서 전차 기술 면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하고 미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 성능, 이 정도로 가질 수 있다고 지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핵을 빼든 안 빼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핵을 뺀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핵무기라는 게 전쟁에 사용되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전략핵이나 전술핵이든 핵전력을 아닌 재래식 전력 군사력 비교를 하는데, 요거를 많이 하는 게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많이 해요. 요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보다 훨씬 강력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군사력이 5위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너무 좀 과장을 한 게 사실이고, 다만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획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1위 아니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앞다퉈서 이제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핵전력 국가들한테는 못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의 군사력의 차이와 특징을 이야기했을 때 일단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현재 미국의 그 국방비 절반 정도를 쓰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 국방비와 비슷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중국 국방비가 또 국방력의 강한 특징이 뭐냐면 핵보유국인데, 사실 의외로 미국보다 핵무기 보유량이 훨씬 적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핵무기는 생산도 많이 비싸게 들고 유지 보수하는데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시다시피 러시아에 비해서 핵무기 보유량이 2위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핵무기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국제 전문가들은 잠재적 핵보유국에 항상 한국, 일본, 대만을 끼웁니다. 잠재적 핵보유국의 그 핵보유 확률은 사실 안보 위협이 높고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일본, 대만 셋 다 안보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한국보다 일본이 핵무기에 대해서 이제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 고속 반응료 등을 사용해가지고 일반적인 우라늄을 압축해서 플루토늄을 일본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일본도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가지고 있고, 한국도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핵 연료의 사용이라든가 관리가 일본이 좀 더 여유가 많은 편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일본이 한국보다 핵무기 더 많이 먼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핵무기는 사실 보유하다 보면 앞서 말했듯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감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항상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수수하게 핵을 만들 기술은 이제 한국, 중국, 대만이 다 가지고 있다. 다만 이제 핵무기를 완성할 때 걸리는 시간이 일본, 한국, 대만 순서대로 이제 일본이 제일 빠르고 한국이 그 다음, 대만이 그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만약에 핵 보유를 시작한다고 하면 핵무기 설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농축우라늄 확보, 우라늄에 대해서 재처리 이런 것들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보다 느리고, 다만 일본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원래는 운반수단, 그러니까 핵무기를 그냥 폭탄을 만들어서 비행기에 떨구면 비행기가 격추되면 끝나니까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데 전력이 있어야 돼요. 잠수함에서 발사를 하거나 이런 전력에서 일본은 원래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현무 같은 미사일에 탑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유리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 고속 활공탄이라든가 이런 일본이 계속해서 공격용 무기를 확충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사실 한일전쟁 같은 소설들이 좀 히트치고 해서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보다 일본이 해양력이 강한 건 사실이에요. 약간 구축함이, 대형 구축함이라든가 이지스 전투함이 한국 대비 3배 정도 많습니다. 대신에 간과하는 게 한국이 지켜야 할 동해, 서해, 남해보다 일본이 지켜야 할 바다가 훨씬 넓어요. 어느 정도 넓으면 거의 10배 이상 넓습니다. 그러면 배가 많아도 지켜야 될 바다가 넓으니까 대규모 전투를 해가지고 한국 해군을 일본 해군이 쓸어버리냐 이런 것들은 어렵고, 특히 잠수함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해전의 향상이 바뀌어집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전투함이 작으니까 일본 해군과 직접적인 충돌하면 지겠죠. 근데 해양에서는 항상 도망갈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 육군에 있는 기지들은 고정돼 있어가지고 점령되면 못하지만 해군은 도망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의 전투함들이 병박해 있거나 이걸 보존하거나 해서 일본과의 전투를 피하면서 잠수함 위주로 해상전을 했을 때 일본의 그 수상함대가 온전히 한국을 공격하기는 어렵고 자신들 방어에만 극복할 겁니다.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육군이 강해가지고 육군을 일본 본토에 상륙시키면 이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반대로 상륙전단, 그러니까 상륙함이라든가 수송함들은 탐지하거나 추적하기 쉽기 때문에 일본 해군한테 쉽게 털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문제고, 공군력의 경우에는 일본과 한국 둘 다 상대방에 대해서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우수한 대공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희생이 많이 들 것입니다. 공군은. 이 점에서 이제 한국은 일본보다 우세한 게 현무 2, 3, 4, 5 탄도미사일, 전략미사일 전력인데, 문제는 한국이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군사를 건설을 하다 보니까 현무 2, 3, 5 중에서 3를 제외하고는 장거리 투사 능력이 제외돼서 일본의 서부지방, 한국과 가까운 부분에 집중적인 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한국이 동경이라든가 이런 핵심 부분을 점령해가지고 전쟁을 끝내거나 이럴 수는 없고, 국지적으로 점령을 하고죠. 그러니까 한국과 가까운 이제 대마도라든가 후쿠오카, 이런 큐슈 지방 이렇게 상륙하거나 혼슈의 끝부분에 상륙으로 해가지고 이제 점령지를 유지하고 일본의 공격을 격퇴하면서 전설을 유지시키는 정도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리가 러시아의 역할을 맡게 되는 그런 경우는 생길 수 있다. 다만 이 중에서도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데, 중국과 북한이 대한민국을 확실히 편들어줘도 이건 쉽지 않은 싸움인 것은 사실이다. 반대로 일본은 거의 지상병력을 한국에 상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도 잠수함이 18척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핵을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둘 다 지금 핵을 만들지 않고 있는 상태가 더 최적의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 둘 다 미국 확장 억제에 의해서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확장 억제라는 것은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보복 전력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미국이 핵무기의 보복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MOP를 사용해가지고 이란이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MOP 벙커버스터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한 것들이 확장 억제의 일종의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의존했을 때, 그럼 핵무기를 쓴다는 보장을 해야 되느냐? 이게 미국 입장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중요한 게, 핵무기를 안 쓸 수 있으면 그걸로도 억제가 가능하면 좋거든요. 이건 핵무기를 꼭 써야 되는 상황에서 쓰는 게 좋고, 여기다 플러스해서 독자적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 미국 확장 억제보다 독자 핵무장이 더 좋다는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만든다는 건 돈도 많이 들고 비싸고,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NPT를 탈퇴하면서 핵연료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져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 외에 경제적인 제재라든가 핵무기 국가들에 대한 경제 제재나 규제들이 많은데, 북한도 만들고 파키스탄도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저희는 수출 산업이 중요하고 국제적인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를 만든 국가들은 원래 못 살고 있는 나라니까 좀 버틴다. 그럼에도 훨씬 더 못 살게 됐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이나 이런 일본이 이런 선택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고, 다만 이제 트럼프 정부가 워낙 이제 확장 억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어느 정도 이 확장 억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핵무장을 스스로 하는 것보다 확장 억제를 하는 게 더 비싸면 핵무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일본이랑 한국 둘 다 이제 국방비에 부담이 있고, 재래식 전력을 마음대로 감축하지 못해요.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으니까 핵전력 중심으로 개편이 가능한데, 우리는 중국이랑 맞닿아 있으니까 만약에 핵보유를 하게 된다라도 뭐 한일 핵무장을 하거나 아니면 협력을 통해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